네, 저희 이 양자 머신러닝 스터디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2주 만에 만났어요. 매주 만나다가. 그리고 오늘은 또 김영범님께서 트레이닝 파라미터라이즈드 퀀텀 서킷이라는 주제로 또 멋진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 인사 드리는 박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손바닥 떴어요. 소매님? 네, 실수로 하신 걸로 하고. 네, 이제 연, 연, 연사분을 모시고 오늘의 수업을, 네, 텍스트북 스터디 모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파일을 제가 공유하고요. 넘기실 다음 슬라이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네, 파일 잘 띄워주십시오. 보이시나요? 네, 파일 잘 보이시나요? 파일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네, 보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퀀텀 서킷을 파렌터하고 그걸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결국은 이 그레디언트 베이스한 어떤 기존의 클래시컬한 방법이 그레디언트 베이스라는 방법에서 서킷 베이스드 모델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느냐 하는 방법하고 그 트레이닝 했을 때의 그 제한사항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들어주십시오. 이 전체 챕터는 이 5가지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지고요.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레디언트 방법,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 정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 각각 약간 어드밴스드하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계식으로 상관차를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SPSA, Simultaneous Perturbation Stochastic Approximation, 이 SPSA 방법을 사용해서 많이 이 양적 컴퓨팅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나와 있고, 제약사항이 뭐가 있어요? 제약사항과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 실선이 있죠, 실선. 실선과 점선이 있는데, 파란색 실선은 나왔죠. 그 바닐라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라색 실선은 퀀텀 내추럴 그레디언트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SPSA 방법을 이 두 가지 그레디언트 디스트나 내추럴 그레디언트 방법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실선에 따라서 대쉬드 라인이 점선이 그려지죠. 파란색 점선이 그대로 따라가고 다음 보라색에서도 이 점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면 이 SPSA를 적용한 퀀텀 내추럴 그레디언트 방식인 이 보라색 실선, 보라색 점선이 특징이 좋은 거죠. 이 로스가 적으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50이때 이터레이션 50 어떤 순간에서는 피크치로 로스가 쏟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래픽 분석에서는 로스 값이 좋은 값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그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파워로 SPSA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게 되죠. 왼쪽에 보라색 이 주황색 실선이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 한정으로 이제 이번 챕터를 전부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게 되면 기존의 클래시컬한 방법에서 어떻게 썼느냐 보면 맨 우측에 컴퓨터 가지고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인트로덕션에서는 기존의 클래식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맨 우측에 보면 컴퓨트, 어, 푸사이, 푸사이하고 센타임, HF 이런 기호가 있죠. 이걸 between the bracket 해가지고 브라켓 사이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알다시피 이쪽은 로스 펑션이 되겠죠. 로스 펑션. 그래서 아마 이 푸사이 센터하고 HF 센터 두 가지를 나누면 하나는 모델을 거친 신호고 하나는 원래 타겟팅 신호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게 이제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아니 저기 그 투사이 H햇하고 투사이 센터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아무튼 이게 이 컴퓨팅 부분이 비트윈 브라켓 안에 있는 내용이 이 로스 펑션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 이 표의 목적은 로스 펑션 F 센터를 줄이는 거죠. 미니마이즈 하고 기존의 클래식한 방법은 로스 펑션 줄인다고 하면 양적 컴퓨팅에서는 이제 그 expectation value를 이걸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 전체적인 회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레디언트한 방법은 그레디언트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F 센터의 함수를 그렸을 때 센터에 대한 함수를 그렸을 때 각각 스텝에 있을 때 각 스텝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죠. 기울기 의미하고 다음 스텝 센터 1에서의 또 기울기를 찾게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스텝마다 아주 찾아가는 것이죠. 이 센터 플러스 센터 n 마이너스 에타의 이 기호를 보면 마이너스 에타 부분이 이 스텝 사이즈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레이디언트 디스트 방법이라고 하게 되고 그렇지만 큐스킷은 다른 방법을 약간 이 그레이디언트 방법 기존의 그레이디언트 방법하고 약간 다른 좀 더 효과가 우수 특성을 가진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큐스킷은 사용이 되냐면 그 절차가 1, 2, 3, 4로 나타냈어요. 1번에 보면 파라미터 스테이트를 디파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Q0, Q1은 이 퀀텀 숫자 두 개이기 때문에 보면 00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 00 하나만 됩니다. 0001이나 1011 이렇게 두 개만 되는 거고 이걸 나타내죠. 그다음에 해밀토니안을 H가 나타내는데 해밀토니안은 찾아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더라고. 자꾸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단위의 어떤 값의 변화량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F 센터 플러스가 있고 그런 시간 변화량을 나타내는 연산 방법이 되겠고요. 3번에는 이 1번, 2번 스텝을 이용을 해서 expectation value를 찾아내면 이 로스 펑션을 나타내는 함수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1번과 2번 둘 다 적용을 하면 한번 이거 나타내야 되고요. 이 3번에 나타낸 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찾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레디언트 포인트가 아주 쉽게 찾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산이 아주 많아져 가지고 발산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다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랜덤 포인트 P를 어디로 잡느냐 그리고 스텝은 인덱스를 얼마나 주느냐 하는 방법이 이제 4번에서 이 4번에 나타나야 된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큐스킷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추정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의 어떤 차분을 구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최적의 센터 그 최적의 미니멈한 그레디언트 찾기 위해서는 이제 저기 기존에는 최적화 방법을 많이 썼었죠. 옵티멈 벡터 W 스타를 구하는 웨이트를 W 스타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찾는 방법이 있겠죠. 기존에 이 센터를 보면 F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좌우 이 에타 이 입실론만큼의 디스턴스를 뒀을 때 기울기를 나타내야 되죠. 이렇게. 왼쪽 그림은 기록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파이널 디퍼런스 그레디언트의 단점은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노이즈 펑션에 비취하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타겟 밸류는 이 녹색 부분 타겟 그레디언트가 되는데 약간 그 연산을 훨씬 많이 해야 돼요. 노이즈 때문에 노이즈의 영향을 때문에 이 값이 좀 부정확하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노이즈한 방법을 해결하게 나온 게 이제 애널리틱 그레디언트. 그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그리고 그 아까 엡실론 스텝 0점을 잡았을 때 파라미터 시프트 룰이라고, 이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는 파라미터 자체를 시프트한 그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값을 보면 결국은 여기서 소개되는 것을 로스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게 가장 좋은 값을 하게 돼요. 마이너스 1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로스 펑션에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을 보면 이 프로그램 덜리벌로 위에 보면 중간에 파이널 디퍼런스 그레디언트가 걸리면 마이너스 0.4가 362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걸 얘기엔 노이즈가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시프트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0.345 중간 0.343보다 약간 더 좋아졌죠. 마이너스 1로 수렴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큐스킷 그레이드 클래스를 적용하게 되면 맨 아래쪽에 마이너스 0.35까지,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맨 아래쪽에는 큐스킷 그레이드 클래스가 가장 좋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마이너스 2까지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적용한 방법은 파라마 시프트 룰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이게 좀 좋아. 이게 편리하다고 보니까 아까 애널리틱 그레디언트도 좋은데 그걸 좀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내추럴 그레디언트는 이 보면 왼쪽에 있는 모델 A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센터 1으로 한번 했을 때 중심점을 이 미니멈 값을 찾지 못하죠. 옵티멈 그 센터를 찾지 못하는데 오른쪽에 모델 B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점이 거의 센터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연 어떻게 특징이 있게 되느냐, 모델을 약간 달리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바닐라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유클리디안 디스를 사용했지만 이 내추럴 그레디언트는 디스턴스 방식을 약간 페더레이션 방법을 쓰고 이 센터1과 센터2의 차이를 이런 디스턴스를 해가지고 모델 자체를 약간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그게 내추럴 그레디언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추럴 그레디언트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징은 유클리디안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스티피스 디스턴트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을 스티피스 디스턴트 방법인데 모델 스페이스에서의 스티피스 디스턴트 방법이다. 차이점은 결국은 유클리디안 파라미터 스페이스냐 아니면 모델 스페이스냐, 이 차이가 되겠죠. 그 중간에 변환되는 중간에는 바로 퀀텀 피쉬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파고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가지고 가장 큰 개념은, 이 특징은 이
PC 컴포 이 퀀텀 PC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로스 펑션 텀을 레귤러라이즈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갑자기 데이터 값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페이지한 매트릭스와 등가적이다. 하는데, 페이지한 매트릭스는 전체 그 매트릭스의 각각 행렬들이 이계도 함수 F2-X를 이계도 함수에 의한 그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우리 이계도 함수는 그 F-X의 그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냐,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하냐, 컨벡스냐, 콘케이브냐 하는 그런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페이지한 매트릭스고, 페이지한 매트릭스와 피셔 인포메이션하고 등가적인 특징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은 좀 이 수식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GIJ 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센터 I와 센터 J의 파셜 디퍼런스 개념으로 해갖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 엔트로피까지는 아니겠죠. 그런 개념이라 약간 두 사이에 센터 I와 센터 J의 예식이다.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가 이계도 함수로 이해할 수밖에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내추럴 그레디언트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내추럴 인포메이션 하게 되면 센터 제로에서 가운데 중심점을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좀 이건 이 GI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자체를 변형시킨 그런 등가적 효과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내추럴 그레디언트 방법의 비교를 하다 특징을 보자면, 아까 최적의 로스 값을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바닐라 그레디언트 테스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퀀텀 내추럴 그레디언트 방법을 이렇게 특징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퀀텀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로스가 훨씬 적은 값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측에, 그리고 비교를 해봐도 이터레이션이나 코스트 비교를 해봐도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약간이겠지, 많이 나죠. 약간.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SPSA, 아까 가장 이제 퀀텀에서 가장 큰 특징은 SPSA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보면 Simultaneous Perturbation, Stochastic Approximation 되는데, 중간 두 개가 특징이 Perturbation하고 Stochastic하다. 이 두 개가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면 가장 이그젝트 그레디언트는 점선으로 점점 찍어가지고 매 순간마다 그레디언트를 체크를 해봐야지 정확한 그레디언트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SPS를 적용을 해서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게 왼쪽의 그림이 되고요. 우측의 그림은 이 계산식을 나타내는데,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했듯이 이 퍼터베이션 찾아보면 석동, 약간 진동,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랜덤하게 퍼터베이션 한다라는 특징이 되겠고요. 이때 보면 중간에 파이니 디퍼런스 퍼터베이션은 각 디멘저마다 한 번 하죠. 이 중간에 2 분의 1의 행렬 있으면 각각 타임 디멘전별로 어떤 퍼터베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맨 우측에 SPSA는 전체를 다 대표할 수 있는 perturbation all dimensions at once, 한 번에 그냥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왼쪽 그림에서 SPSS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는데, 이 틀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다른 셈이다 그러면 이 SPS 전체적인 틀 자체가 그냥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SPS 과정은 내려갔다가 좌측으로 갔다 올라갔다, 이 5개 과정을 전체를 그냥 전체가 움직여가지고
이 최적점 찾아버리는 아마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랜덤 퍼터베이션을 한다라는 특징이 되겠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SPSA 방법을 기존의 바닐라 그레디언트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추럴 그레디언트에도 적용을 해서 좀 더 우수한 특성을 갖게 됐었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기존의 바닐라 그레디언트에 이 SPS 적용을 하게 되면 점선으로 이렇게 왼쪽 파란색 점선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비슷하죠.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스트는 큰 차이가 없죠. 비슷한데 우측 그림을 보면 퀀텀 노이즈 이 보라색인 퀀텀 내추럴 그레디언트에 여기에 SPS를 적용한 QNSPS는 훨씬 더 로스가 낮게 나오죠. 그렇지만 중간에 50인 지점에서 약간 피크가 쏟아가지고 약간 그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약간 이터레이션 디펜던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QNSPS가 이 로스가 좀 낮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떤 보면 이제 기존의 내추럴 바닐라 그레디언트는 쿼드라틱한 증발이 되고, 그다음에 내추럴 그레디언트는 리니어하게 되고, 그다음에 SPS를 하고 QNSPS는 약간 컨스턴트한 이런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풀쿠스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기존의 방법은 서킷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그때 적용하는 것은 로스 펑션 그레디언트를 적용한다. 내추럴 그레디언트는 서킷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퀀텀 내추럴 그레디언트의 로스 펑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SPSA 트레이닝은 서킷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하고 그레디언트 샘플링을 계산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QNSPSA는 여기서 나온 내추럴 코딩과 SPSA 두 개 특징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2번 퓨지하고 3번 퓨지를 고려했을 때 4번 퓨지가 나오는 거죠. QNSPSA는 업데이트를 하는데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 퀀텀 내추럴 그레디언트와 랜덤 샘플링 이용한, 여기 나왔죠. 아까 SPS의 가장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했었죠. 랜덤한 퍼터베이션이다 라는 표시, 랜덤 샘플링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트레이닝 할 때는 기존의 회로에다 직접 계산하게 되면 너무 사람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 카펙스 오펙스 개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모니터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실제적인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기가 좀 정확한 노이즈를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도 바람직하지 않죠. 실제적으로는 이 SPS를 적용해서 이거 리소트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스턴트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익스포넨셜리 디크리스한 방법을 씁니다. 이 익스포넨셜리 디크리스한 방법이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지금 어떤 컨스턴트 값을 러닝 레이트를 컨스턴트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수적으로 약간 감소하게 되는 걸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 그래프, 좌측 그래프를 보면 맨 밑에 보면 타겟 위에 파워로 SPSA가 있죠. 그 파워로를 좀 찾아봤는데 몇 함수로 좀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 파워로 지수적인 그런 계산이 되겠죠.
파워로 SPS 적용했을 때 익스포넨셜 디크리싱 방법이다 했을 때는 가장 트레이닝 할 때 이 방법이 가장 아이디얼 캐스 마이너스 1이 타겟에 근접하는 방법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레이닝, 전체적인 트레이닝 방법은 스몰 모델은 이 특징이 그대로 맞긴 하지만 라지 커다란 모델에서는 좀 이 값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내추럴 그레이디언트 방법이 좀 우수한 특징을 갖는다. SPSA가 그 라지 모델에서는 서로 약간 이펙티브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그리기를 보면 이제 이 픽스다, 이 에타를 픽스다 방법이 있고, 이 파워를 적용해서 에타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탄스 했을 때 러닝 레이트의 특징을 보여주고 남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기존의 이 익스포넨셜 벤시 그레디언트가 기존의 머신러닝 많이 딥러닝에서 많이 나오죠. 각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포워드, 백워드를 거치면서 그리고 각각의 중간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주 포워드, 백워드 하다 보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런 벤시 그레디언트가 있게 되는데 이걸 퀀텀에서는 이 베럼 플래터스 뭐 이렇게 베럼 플래터스라고 이렇게 벤시 그레디언트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그림이 위에 있는데 이 큐비티 넘버를 늘리면 n 큐비티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n 큐비티 늘리거나 그리고 repeat times 이 큐비트를 늘릴 수도 있고 안에 연산량을 늘릴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벤시 그레디언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벤시 그레디언트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방법을 뒤에 넘겨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그래프 보면 익스포넨셜 핏 있죠. 그래가지고 글로벌 코스트가 있고 글로벌 코스트 이제 리니어냐 컨스탄트냐. 오늘 컨스탄트 뎁스가 약간 이 큐비티에서 6 이하에서는 글로벌 컨스탄트, 그냥 컨스탄트 뎁스가 좋은데 이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이제 약간 달라지죠. 이제 파란색이 글로벌 코스트하고 리니어 뎁스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비트 수에 따라 큐비트의 수에 따라 약간 값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은 로컬 코스트하고 리니어 뎁스 이걸 이제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가장 좋은 장점은 아니죠. 퀀텀 비트가 6 이하일 때는 보라색인 글로벌 코스트하고 컨스턴트 뎁스가 가장 좋은 값이 되고 퀀텀 비트가 늘어나게 되면 또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트 수에 따라서 값이 좀 약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넘기죠. 그래서 또 이제 쿠즈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레디언트에 배로 차분히 그건 베니쉬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서킷이냐 했을 때 로컬 오퍼레이트와 컨스탄트 뎁스를 사용했을 때는 베니쉬 그레디언트가 베니쉬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퀴즈가 나왔습니다. 이런 그림을 나와야 될 거고요. 넘겨주십시오. 이 익스포넨셜 디크리션 방법은 여기서 소개가 돼 있지 않고 그냥 단어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파지 않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찾으면 되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챕터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을 어떻게 서킷 메소드에 적용하는 방법, 트레이닝하는 방법과 그 제한 사항과 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이 방법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유를 해제해 볼까요? 네. 네. 너무 발표 준비하신 양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근데 정말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영범님 지금 저같이 공부하시는 중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양자 머신러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시는 연구와 이제 이 양자 머신러닝에 어떤 부분이 흥미있어서 이 부분을 저는 하게 되셨는지. 사실 그냥 근본적인 이유 설명드리면 머신러닝 제가 원래 전공은 이제 영상 쪽, 컴퓨터 비전 쪽인데 그 내용은 좀 이해를 되는데 풀어는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가장 요즘 최신 트렌드이긴 하는데 한 2, 3년 전에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게 너무 빨리 변하고 기술도 너무 빨리 한 1년 전에 너무 열심히 했었는데 1년 지나니까 이게 아무나 가볍게 알 수 있는 그 정도 기술이 돼버리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내가 시간 쏟는 것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약간 놨어요. 기술 너무 빨리 되니까. 근데 양자 컴퓨팅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신비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적용해 보자. 그래가지고 모두연에서 뭐 공지가 뜨고 그래가지고 한번 하게 됐고 양자에서 제가 항공대학교 출신인데 하다 보면 위성 쪽하고 비행기 뭐 그런 쪽으로 또 양자 분야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이 다 목증하는 반은 없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좀 찾아보고 준비하자 그래서 됐죠. 책도 이번에 하기에 책도 많이 좀 빌려봤어요. 빌려봤기도 했고 어려운 책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인트로덕션, 브라켓 읽는 방법 뭐 그런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걸 많이 봤었죠. 그리고 유튜브도 한두 개 약간 몇 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었고 정리하다 보면 이번 내용은 그 책에 봤지 크게 한 55분 안쪽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 소개에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안에 있는 세부적인 개념을 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맞아요. 그렇지만 네. 이 내용을 알았다시피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 개념에 중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빨리빨리 그래서 뒷부분 자꾸 뒷부분에 다른 부분 챕터들도 잠깐 클릭해서 잠깐 제목만 이렇게 보긴 했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간 것보다는 여기서도 이미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얼마든지 그 깊이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초 개념적으로 해가지고 네네. 전체적인 인트로덕션 개념으로만 그대로 구현해가지고 그 특징을 보는 것만 일반 사람이 너무 어려워 하지 않게끔 그 정도 선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양자 컴퓨팅 이쪽은 뭐 아무나 잘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이상. 네, 오늘 준비하시면서 고생하신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소개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공동 랩장 중에 박시연 님이 양자 머신러닝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이제 나중에 보강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시연님? 네네, 시연님?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 중에
많이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시연님 발표 한 번 더 있으시죠? 네네. 네,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해주시면 모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최적화 기기 중에 저는 사실 SPSA 그냥 제일 많이 쓰거든요. 시연님 제일 뭘 많이 쓰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노이즈리스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사실 그, 네. 그 커스트 펑션이 스토캐스틱하지 않으면 잘 안 쓰거든요. 사실 SPS는. 네네네. 그냥, 근데 리얼 백엔드에 계산할 때는요, 네, SPSA 그땐 쓸 결과가 수밖에 없죠.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그 그러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진짜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요런 부분에서는 퀀텀 타입의 SPSA가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일반 SPSA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아직은 네. 노이즈가 네, 아까 그 어, 모델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스몰이냐 네네. 빅이냐 라지냐 그 차이가 있는 네, 우선은 리얼 백엔드에서 워낙에 랜덤 노이즈가 많이 끼어서 결과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네. 그저 우선 SPSA가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표로. 리얼 백엔드에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아마 사실 이제, 시간 문제도 네.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네. 그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SPS는 이제 한 번, 두 번만 이제 샷을 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메소드 쓰면 그게 그 그림에서 보았겠지만 파라미터 개수에 비례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 번 그레디언트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에러가 더 커지겠죠. 음. 그 시스템상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자 화학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좋은 성능을 얻느라 쓰는 안사츠들 계열이 보통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수록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실제로 양자 화학 계산을 해보면 SPSA를 그냥 쓸 때가 가장 리얼 백엔드 결과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추가 질문이 없으면 레코딩을 종료하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얘기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영범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겁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